여기 날기를 포기한 녀석들이 있습니다. 펭귄, 타조, 에뮤, 뉴질랜드의 키위새 등등. 새는 하늘을 나는 동물의 대명사이지만 진화의 역사를 살펴보면 도도새를 비롯해 비행을 포기하고 땅으로 내려온 녀석들은 수도 없이 많죠.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들을 보며 의문을 갖지는 않습니다. 천적이 없는 섬에 살거나 경쟁자가 없으면 날개가 퇴화할 수도 있지 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죠. 자, 그런데 여기 또 다른 비행의 고수가 있습니다. 바로 포유류 중 유일하게 동력 비행이 가능한 박쥐입니다. 박쥐는 약 5200만 년 전 지구상에 등장해 현재는 1400여 종으로 분화하며 전세계 포유류의 20%를 차지할 만큼 번성했습니다. 분포 지도를 봐도 정말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외딴 섬까지 진출한 녀석이죠. 그럼 이렇게 수많은 박쥐 중에서도 타조처럼 날기를 포기하고 땅에서 사는 녀석이 한 놈쯤은 있지 않을까요? 놀랍게도 지금까지 날지 못하는 박쥐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과거 화석 중에도 비행 능력을 상실한 박쥐는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도대체 왜 날지 못하는 박쥐는 없는 걸까요? 먼저 진화할 시간이 부족했던 건 아닙니다. 앞서 말했듯 박쥐는 5천만 년도 더 이전에 진화해 왔고, 새 중에서 뉴질랜드의 앵무새인 카카포는 약 2800만 년 전에 비행 능력을 상실했고, 갈라파고스 뜸뿌기는 100만 년 전에 비행 능력을 거의 상실했으며, 마다가스카르에 서식하는 알다브라 뜸뿌기는 비행이 퇴화되는데 고작 10만 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죠. 실제로 지난 2004년 코넬 대학교의 존 헤르만슨 박사는 새는 비행이 퇴화한 사례가 화석 기록에서만 수천 번이나 나타났는데 박쥐목에서는 화석 기록에서조차 날지 못하는 경향을 보이는 뚜렷한 사례가 없다고 밝혔죠. 심지어 5250만 년 전 등장한 최초의 박쥐인 오니코닉 테리스도 음파를 발생시켜 탐색하는 반향 정의는 발달하지 않았을지언정 동력 비행은 할 수가 있었죠. 이에 대해 헤르만슨 박사는 날지 못하는 박쥐가 없는 이유로 앞다리와 뒷다리의 결합을 꼽았습니다. 새들의 신체는 날개와 뒷다리가 잘 분리돼 있어 날지 못해도 걸어다니는데 큰 지장이 없는 반면 박쥐의 몸은 일체형 슈트를 입은 것처럼 손가락 끝에서 시작된 피막이 팔과 옆구리를 지나 뒷다리 발목까지 연결돼 있죠. 이처럼 박쥐의 날개는 단순한 비행 도구가 아니라 뒷다리의 움직임과도 연결된 전신 기관이기 때문에 날개가 퇴화되는 순간 걷는 능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진화한 박쥐는 정말 비행 능력이 출중합니다. 어깨 관절의 움직임이 자유로워 전후 좌우 자유자재로 비행을 컨트롤할 수 있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박쥐의 다리 구조는 형편없습니다. 곧게 뻗어있지 않고 뒤틀려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예전 생물학자들은 박쥐가 잘 날 수는 있어도 잘 걷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도 대부분의 박쥐들은 육지에서 걷는 능력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들으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잘 걷는 박쥐들이 있다면 이들이 나중에 날지 못하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 말이죠. 재밌게도 잘 걷는 박쥐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흡혈박쥐와 일명 페카페카라 불리는 뉴질랜드 작은 짧은 꼬리 박쥐입니다. 지난 2006년 코넬 대학교의 다니엘 리스킨 박사 연구팀은 실제로 이 두 박쥐를 러닝머신 위를 달리게 하면서 이들의 보행 방식을 연구했는데요. 박쥐가 날아가지 못하도록 투명 아크릴 상자를 덮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실험에서 흡혈박쥐의 경우 느린 속도에서는 일반 네발 동물처럼 다리를 교차하면서 걷는가 싶더니 속도를 높여주자 이렇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앞발을 이용해 마치 점프하듯 달리는 일명 바운딩 보법을 사용했죠. 실제로 흡혈박쥐는 자연계에서도 자주 걷습니다. 왜냐하면 소나 말 같은 가축의 피를 빨려면 은밀하게 접근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더불어 피를 빨려고 하는 상대가 자신을 밟으려고 하거나 다른 천적이 접근할 경우 빠르게 탈출하기 위해서는 민첩한 점프력도 필요하죠. 그래서 연구진들은 원래 박쥐는 걷는 능력을 잃었지만 흡혈박쥐의 형태로 진화하면서 걷고 달리는 방법을 재발명했다고 말합니다. 반면 해당 연구에서 뉴질랜드 작은 짧은 꼬리 박쥐는 뛰질 않고 그냥 걷기만 했고 러닝머신의 속도가 빨라지면 트레드밀 위에서 떨어지기 일쑤였죠. 그런데 사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페카페카는 박쥐 중에서 가장 능숙하게 걷는 녀석입니다. 날개막을 특수한 피부 주머니 속에 접어넣고 땅 위를 걸어다니며 곤충과 꽃 등 다양한 육상 먹잇감들을 먹는데 먹이 활동 시간의 30%를 기어다니거나 굴을 파는 데 보내죠. 이들이 이렇게 육상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도록 진화한 이유는 과거 뉴질랜드는 뱀 같은 육상 포식성 포유류가 전혀 없는 섬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환경 덕분에 뉴질랜드의 새들이 날개를 잃고 육상 생활에 적응했듯이 작은 짧은 꼬리 박쥐도 땅 위를 기어다니는 능력을 터득해 많은 먹잇감을 확보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두 종뿐만 아니라 지난 2019년, 2023년에는 큰 갈색 박쥐, 작은 맷박쥐, 북방 애기박쥐, 연못박쥐, 물 미수연 박쥐, 큰집 박쥐 등 기존 잘 못 걷는 것으로 알려졌던 박쥐들도 땅에서 꽤 능숙하게 걷는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서 말한 가장 잘 걷는 박쥐인 뉴질랜드 작은 짧은 꼬리 박쥐들에게 충분한 시간이 주어진다면 비행 능력을 잃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지난 2009년 수잔 핸드 박사의 연구를 보면 그게 꼭 그렇지만도 않을 것 같습니다. 수잔 박사는 호주 대륙에서 뉴질랜드 짧은 꼬리 박쥐와 형태가 거의 비슷한 고대 친척인 이카로포스 아에나의 화석을 분석했는데 이들은 약 5100만 년 전에 이미 육상에서 걸어 다닐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한 것으로 밝혀졌죠. 수잔 박사는 심지어 당시 호주 대륙은 육상 포식자가 즐비한 환경이었음에도 이 박쥐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육상의 먹이를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 걷는 능력이 진화했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밝혀진 사실은 이렇게 오래전부터 걷는 능력이 등장했음에도 여전히 뉴질랜드 짧은 꼬리 박쥐는 날개가 퇴화하지 않았다는 거죠. 또 지난 2015년에는 기존 친척 박쥐보다 뉴질랜드 짧은 꼬리 박쥐와 훨씬 가까운 같은 속인 미스타시나 미오세날리스란 1600만 년 전의 박쥐 화석이 발견됐는데 이들 역시 비행 능력과 함께 걷는 능력을 여전히 갖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 박쥐들은 과거 호주 대륙과 달리 포식성 포유류가 없는 뉴질랜드 환경에서 오랜 시간 적응했음에도 여전히 먹이 활동의 70% 가까이를 공중에서 보내며 비행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여기서 시간이 더 주어졌다면 비행 능력이 퇴화했을지도 모르겠으나 19세기 영국이 뉴질랜드를 식민지화하는 과정에서 쥐와 고양이 같은 외래종을 들여왔고 이로 인해 뉴질랜드 짧은 꼬리 박쥐의 육상 생활은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됐죠. 그 결과 뉴질랜드 큰 짧은 꼬리 박쥐는 거의 멸종했고 뉴질랜드 작은 짧은 꼬리 박쥐도 현재 위험한 상황입니다. 어쩌면 인간이 이들의 비행 능력 퇴화를 막은 걸지도 모르죠. 자,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날지 못하는 박쥐가 없는 이유를 두고 애리조나 주립대의 고생물학자인 매튜 존스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박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 전체가 비행기관으로 설계됐고 날개는 앞다리뿐만 아니라 뒷다리로도 이루어졌다. 이는 박쥐의 몸을 완전히 날지 못하는 형태로 변형하는 게 훨씬 더 어렵다는 뜻이죠. 물론 앞으로 날지 못하는 박쥐가 등장하지 않을 거라고는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생물학자인 두걸 딕스는 책 인간 이후에서 나이트 스토커라는 날지 못하는 육식성 박쥐를 소개하기도 했죠. 이들은 키가 1.5m에 날개는 완전히 퇴화하고 귀와 코가 발달해 오로지 초음파로만 먹이를 찾는데요. 근데 이 정도로까지 진화하면 이걸 우리가 과연 박쥐라고 불러야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언젠간 날지 못하는 박쥐가 발견되는 날이 오기를 한번 기대해 봅니다. 과학은 세상을 보는 창, 지금까지 과학 드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